그래서 지금 7-3에도 이제 제목 자체가 부하 저항을 갖는 전압 분배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회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 분배기라고 하는 말은 앞에 챕터에서 한번 다 들어보고 또 그 전압 분배기가 어떻게 작동되는 회로다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직렬로 이루어진 회로에서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저항이 두 개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그 사이 지점의 전압값을 전압 분배기 공식에 의해서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전압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상에 어떻게 지금 분배가 되고 있구나, 전압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 전압 분배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해당하는 어떤 포인트에서 어, 그 지점을 하나의 아웃풋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풋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입력 전원으로 10V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어, 전원 입력이 있을 때 저항 소자들을 사용을 해서 전압을 내가 필요로 하는 전압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회로에 나와 있는 경우라면 R1과 R2가 동일한 값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을 때 이게 여기에 5대 5의 비율로 전압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계산에 의한 것도 동일하게 나오겠지만 동일한 어, 전압이 같은 비율로 걸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5V와 5V가 이렇게 걸리겠구나. 그래서 A 지점에서의 전압은 5V라고 하는 전압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압 분배의 원리에 의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회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A 지점에다가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접지와 어떤 단자를 딱 두고 나서 이 지점을 V out이라고 하는 단자로 이렇게 딱 뽑았어요. 그러니까 V out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점을 출력의 지점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출력의 지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뭘 할 수 있냐면 부하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부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는 로드라고 얘기를 하죠. 로드. 그 로드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어떤 출력의 값을 가지고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부하가 뭔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램프를 연결을 하겠다. 즉 우리가 만든 어떤 특정한 전압값을 가지고 램프를 구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램프가 부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저항기호를 이용해서 RL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뭔가 이게 다른 어떤 하나의 회로의 입력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쪽 회로에서 아웃풋을 만들어서 그 아웃풋 전압 값을 가지고 다른 회로의 입력부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어, 부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회로에서 부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설계한 이 회로의 아웃풋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부하가 없을 때 그걸 우리가 무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무부하일 때의 전압값을 측정한 것과 그 다음에 부하를 걸어 놓고 이 지점에서의 전압값을 측정한 것에 차이가 있더라. 일반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부하 효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5V가 출력이 되도록
회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5V가 잘 나오고 있는데, 부하를 걸어놓고 측정을 했을 때 5V가 아니라 4점 몇 V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부하에 의한 전압이 감소가 된, 강화가 된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부하가 없을 때 5V가 나왔는데 이때는 왜 5V가 아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지금 이 회로와 이 회로는 분명 다르죠. 그죠? 분명히 여기에는 없던 저항이 여기에는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한번 직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죠. 처음에 부하가 없을 때 우리가 전압계를 가지고, 전압계, 멀티미터와 같은 이 전압계를 가지고, 요 지점에서의 전압을 측정을 했어요. 자, 지금 현재 요 전압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V, 최대 10V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한 9V, 8V에서 9V 정도의 전압이 지금 측정이 됐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하나는 부하 저항으로, 저항값이 낮은 걸 쓸 때와 저항값이 높은 걸 쓸 때의 전압, 부하 전압값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낮은 저항, 부하 저항을 사용할 때는 실제로 측정을 했더니, 5V 이하로 떨어졌어요. 한 4V 정도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8, 9V 정도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이 회로에서 실제로 부하를 걸었을 때 이제 한 4V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하 저항의 크기를 큰 저항을 사용을 했더니 출력값이 부하가 없을 때와 거의 유사하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요 회로를 가지고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우리가 요 RL이라고 하는 부하 저항의 값을 요 지금 R2에서 사용하고 있는 값하고 동일한 값을 만약에 여기다가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1kΩ, 여기도 1kΩ이니까 두 개 1kΩ이 병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1kΩ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면 당연히 값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값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즉 다시 얘기하면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로 만약에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에 0.5kΩ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A 지점에서의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1kΩ이 있고 여기에 0.5kΩ이 있다면 비율이 2대1로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2대1로. 자, 그러면 처음에 1대1로 걸리던 그 전압값에 비해서 2대1로 걸리게 되면 굉장히 낮은 값으로 전압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RL의 값이 충분히 크다면, RL의 값이 충분히 크다면, 그러면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해도 그 차이가 많이 안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부 출력 회로를 설계를 할 때 그와 같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전압 분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저항의 값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의 지금 전압 구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전압 분배의 공식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1과 R2 두 개의 직렬 저항에 걸리는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들을 구할 때 직렬 두 개의 RT 합성저항 RT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의 전압값 R2 곱하기 전체 전압 해보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걸 적용을 해서 자,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회로에서 얼만큼의 전압의 차이가 생기는지를 회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3쪽에 7-13을 같이 한번 보죠. 자, 이제 7-13을 이제 같이 한번 보면, 음, 그 밑에 있는 그림 7-30의 회로에서 무부하 출력 전압을 먼저 구해봐라 라고 했고, 그 다음번에는 부하 저항이 10km일 때와 100km일 때의 저항을, 그러니까 그 저항을 걸었을 때 전압 출력, 부하 출력 전압을 이제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RL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RL이 없을 때는 앞에서 얘기한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R1 더하기 R2분의 R2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전체 전압 이렇게 이제 구해보면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출력이 되는 지점을 A 지점이라고 했을 때 그 A 지점의 전압이 3.4V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4V.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부하 저항에다가 10kΩ을 걸었어요. 자, 10kΩ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R2의 값하고 같은 거죠. 그죠? R2의 값하고 같으니까 이거 두 개의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면 5kΩ이 되게 됩니다. 5kΩ. 그러면 4.7kΩ과 5kΩ을 놓고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 지점의 전압을 구해보면 2.58V가 나옵니다. 2.58V. 자, 3.4V가 나오던 게 2.58V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죠? 자, 이번에는 만약에 RL에다가 100kΩ의 부하를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10kΩ과 100kΩ의 합성저항을 구해야 되겠죠? 극렬 합성저항 값을 구하게 되면 9.1kΩ의 저항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4.7kΩ과 9.1kΩ의 두 개의 직렬 저항이 걸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A 지점의 전압을 구해보게 되면 3.3V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3V. 자, 우리가 처음 무부하일 때 3.4V라고 하는 전압이 떴는데, 지금 이제 100kΩ짜리 저항을 걸었을 때는 3.3V로 한 0.1V 정도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저항이 큰 100kΩ짜리 저항에 대한 출력의 감소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력 회로에서 이런 전압 분배기의 전압 출력 회로에서 부하로 사용하는 저항의 크기가 이제 내부적으로 전압 분배에 사용하는 저항의 크기보다 충분히 큰 값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회로가 또 하나의 형태가 이제 회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단 부하 전압 분배기 회로라고 하는데 아까는 이제 우리가 출력이 되는 지점이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두 지점을 통해서 부하를 걸어주고 있죠. 하나는 A 지점을 통해서 이렇게 첫 번째 부하를 하나 걸어주고 있고 두 번째는 B 지점을 통해서 또 다른 부하를 걸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단으로 다중으로 전압 분배기 회로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그 전압 분배기의 R3 저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흘러나오는 전류 I3를 우리가 분리더 전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리더 전류. 우리말로는 분압기 전류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분리더 전류다, 분리더 커런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분리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시면 뭐 피를 흘리다, 뭐 줄줄 새다, 뭐 이제 이런 그 뜻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하를 구동하고 마지막 남은 전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회로에 있어서 이 분리더 전류는 어떻게 보면 작아야
좋은 거죠. 그죠? 만약에 이 분리더 전류값이 커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구동하는 어떤 구동에 필요로 하는 그런 전류보다 또 많은 전류값을 여기에서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로적으로 이제 낭비가 많아지는 그런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분리더 전류는 기본적으로 작을수록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10% 이내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아, 실제로, 직병렬이 혼합이 돼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또 다른 부하 저항들을, 구동을 하는 이런 회로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눈으로 그냥 확인을 하시고, 이 회로들을 이제 해석할 때 어떤 단계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우리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로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285페이지에 예제 7-24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그 수치를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해 가면서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구하라고 하냐면 부하 전류 IRL1, IRL2와 분압기 전류 I3, 즉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값들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 1, 2,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분리더 전류 I3까지 전류 값들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직렬과 병렬로 혼합이 돼서 이렇게 나온 회로들은 그냥 처음에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뭔가 어떤 값들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간단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회로에서 가장 끝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의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의 합성 저항. 자, R3하고 RL2하고 지금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해서 이거를 요 부분을 없애고 요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준 그림이 지금 그림 7-33에 있는 회로입니다. 그림 7-33에 A에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있는 그 저항을 RB라고 나타냈습니다. RB. RB 값은 요 R3와 RL2를 병렬 합성 저항한 값입니다. 5.84kΩ이죠.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R2와 RB가 직렬로 지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직렬로 붙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해서 하나로 정리를 합니다. 그 하나로 만든 회로가 B에 해당하는 회로입니다. 7-33의 B. 자, 이제 남은 회로는 그 R2 플러스 B하고 RL1하고 두 개가 지금 또 병렬로 만들어져 있는 회로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이 두 개의 병렬 합성 저항값을 구해보면은 A 지점에서의 전압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A 지점에서의 전압값. 자, 우리가 A 지점에서의 전압값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전압 분배 법칙 이용할 수 있겠죠. 그죠?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체 저항분의 RA에 걸리는 저항값 곱하기 전체 전압값으로 해서 A 지점에서의 전압을 구해보면은 11.3V라고 하는 전압이 떴어요. 11.3V. 자, A 지점에서의 이제 전압값이 11.3V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부하 1, RL1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잖아요. 그죠? 그 전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옴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B 회로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C 회로에서 A 지점의 전압값을 구했기 때문에
B 회로에서 A 지점의 전압값이 동일하게 11.3V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RL1으로 흘러가는 전류값을 구해내는 거예요. 전압을 알고 저항을 알고 있으니까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하 1, 그러니까 RL1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 IRL1은 113 마이크로암페어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B 지점에서의 전압을 또 구해야 되겠죠. B 지점에서의 전압. B 지점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A 회로로 보게 되는 겁니다. A 회로. 자, A 회로에서 이번에는 뭘 쓰고 있습니까? 전압 분배 법칙 사용할 수 있겠죠.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서 그 직렬 저항 R2와 RB 두 개가 나란하게 지금 일렬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직렬 회로에서 그 가운데 지점, 그 B라고 되어 있는 그 지점의 전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으로. 그렇게 해서 B 지점의 전압을 구해봤을 때 5.5V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B 지점의 전압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엔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부하 저항 2를 통해 흘러가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다시 제일 처음의 회로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일 처음 회로. 그림 7-32의 회로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의 전압값을 5.5V라고 하는 전압값을 알고 있으니 100kΩ 저항에 걸리는 쪽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V는 IR에서 I는 R분의 V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R3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의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IRL1, 2, 그 다음에 I3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풀이한 순서를 한번 잘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회로에서 아래쪽에 있는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고 직렬로 연결된 그 회로에서 다시 합성 저항을 구해서 또 한 번 병렬 합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직렬 저항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까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값을 택해서 전압 분배 법칙이든 또는 어떤 그냥 오매 법칙이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알고자 하는 지점의 전압값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앞에 회로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단순화시켰던 그 회로를 다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거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어떤 값들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값들을 적용을 할 때 뭔가 전압 분배 법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매 법칙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법칙들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전압 전류 값들을 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 전체적인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연습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7-4를 한번 이렇게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실 뭐 7-4도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동일한 그 효과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부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봤다면 그 부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계기가 이제 전압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압계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전압계를 이렇게 나란하게 측정을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470kΩ이라고 하는 R1, R2 두 개의 동일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회로에서 지금 R1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R2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지금 이렇게 측정을 해보고 있는 거죠. 전압을 각각 측정을 했을 때
같은 비율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게 5대5로 나눠져야 되니까, 여기도 5볼트가 걸리고 여기도 5볼트가 걸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전압을 측정을 해보면 5볼트가 아니라 이제 뭐 4.6볼트라고 이렇게 좀 값이 변화된, 낮아져 있는 그런 측정 값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상태를 봤을 때, 뭐가 잘못됐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이것이 결국은 부하 효과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회로가 있을 때요. 지금 R1, R2, R3 세 개의 저항이 이제 있고 여기서 A와 B 지점, 그러니까 R3 양단 간의 전압을 지금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측정을 했을 때 실제로 전압계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부 저항. 저항계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 그 내부 저항을 내가 RM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M이라고 표기를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회로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 R3와 RM을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나타내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전압계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저항들, 그 내부의 저항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지점의 저항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내부 저항,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 충분히 커야 됩니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지점의 저항값보다 충분히 커야 되지. 만약에 크지 않다면, 이 내부 저항이 크지 않다면 오히려 이 합성 저항값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값의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떤 측정 계기로서의 어떤 올바른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하효과 한 10% 정도, 10% 정도 이하면은 그런 정도는 이제 무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값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전압계 내부의 그 내부 저항값은 한 10메가옴 정도, 10메가옴 정도의 높은 저항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 7-15도 그걸 설명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수치값을 넣어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앞에서 했던 거하고 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하 효과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할 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전압이 실제로 측정되는 곳 양단의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또 이제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다리형 회로망이라고 하는 형태의 회로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은 어, 이 회로들이 뭐 어떻게 어디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존재하는 회로들이 많은 회로들이 이렇게 직병렬 혼합의 형태를 갖는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회로들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주된 어떤 미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대령 회로망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요런 형태로 사용되는 실제 응용 회로 중에 하나가 이제 R2R 사다리형 회로가 있는데 그런 사다리형 회로들이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이라든가 이런 회로들 실제 회로에 이제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회로들인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우리가 이 예제 7-16에 있는 이런 형태의 회로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다리형 회로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그죠? 그래서 R1이 처음에 직렬로 나왔고, 그다음에 R2가 병렬로 붙고, R3가 다시 직렬로 붙고, R4가 병렬로 붙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사다리 모양처럼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뭐 사다리형 회로망이다라고 하는데, 예제 7-16에서는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그 다음에 각 절점에서의 전압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 저항, 전체 전류 IT가 들어가서 I2와 I3, I4, 그 다음에 I5, I6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절점 A, B, C라고 하는 각 영역에서 지점에서 전압값을 한번 보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죠. 자,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뭐 앞에서 우리가 했지만 항상 제일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보통은 전압 원에서 바라봤을 때, 전압원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이런 요소들부터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순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게 R6와 R5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R5하고 R6는 직렬 관계니까 그냥 단순하게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5 플러스 R6 하면은 하나의 저항으로 우리가 변환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로 변환했을 때 그 변환된 저항은 R4하고 병렬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그놈하고 R4의 병렬 회로 값을, 병렬 합성 저항 값을 우리가 구해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값을, 구한 게 여러분들 교재 291페이지의 첫 번째 그림인 7-40번에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7-40에 있는 회로. 자,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는 R6, R5, 그 다음에 R4까지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RB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RB로. 자, 그러면 이 회로는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R3와 그 다음에 RB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직렬로 더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R2의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구해보면 그림 7-41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RA라고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로를 정리하면 보통 이렇게 이제 저항이 직렬로 두 개 연결된 정도의 단계까지 우리가 변환을 해주면 이제 필요로 하는 지점의 어떤 전압 전류 값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지금 R1과 RA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된 거니까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한다라고 하면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1 플러스 RA 값 해보면 전체 합성 저항은 5.09kΩ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항 하나에 전압원 하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 전류 I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I는 R분의 V로 IT 값을 구해보면은 8.84mA라고 하는 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부터 쭉 단순화시켜서 그냥 단순한 형태에서 구한 총 전류 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것들은 그 나머지 값들 이제 I2, I3 이렇게 이제 다 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반대 순서로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41에서 IT 값을 구했다면 다시 그 이전 단계인 그림 7-40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전류값들을 구해 볼 수 있어요. 자, 7-40에서 이제 전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IT가 지금 A 지점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I2와 I3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렇죠? I2와 I3로 전류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실제로 그럼 전류가 나눠지니까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류 분배 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지금 단순화시켰냐면 R2의 값은 8.2kΩ이고 그다음에 그 R3와 RB를 더한 값이 8.15k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저항 값이 거의 같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고 그러면 두 개의 동일한 저항으로 흘러가는 전류의 값은 반반씩 나눠진다라고 그냥 그렇게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I2에도 4.42mA, 그 다음에 I3도 4.42mA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I3 값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다시 7-39의 회로로 그 앞 단계로 다시 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I3에 즉 들어가는 B 지점으로 들어가는 I3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I4와 I5로 이렇게 또 분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전류 분배 법칙을 사용을 했습니다. 전류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서 I4의 값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i5나 i6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같은 값이죠. 그죠? 같은 직렬 회로로 흘러가는 전류니까 i5와 i6는 같은 값이고 결국 얘네는 들어오는 전류인 i3에서 i4를 빼보면은 나머지 i4와 i6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쭉 풀어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면 2.28mA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I1부터 I6까지 전류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 B, C 지점의 전압값은 각각의 그 저항 R2, R4, R6가 가지고 있는 전류와 저항값을 알고 있으니 전압은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 B, C 지점의 전압값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